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1교시 때는, 2교시 때는 매출과, 그리고, 그 매출 타당성 또는 그 고객 분석,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고용 창출,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이 사업계획 작성을 하는데 우리 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를 배운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언급할 수 있는데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과연 이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시돼야 되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에요. 바로 고용 창출 또는 내가 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분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과정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요 고용 창출 및 지원 타당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구체성이야. 뭐야? 고용 창출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당연하겠죠? 목표 매출액 대비로 가야 돼요. 왜? 난 1000만원 밖에 1년에 안 벌려.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직원을 3명 뽑겠다? 이러면 돼, 안 돼?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목표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냐? 평균적으로 그래요. 대비 고용 인원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1억에 한 사람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이런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는요. 평균적으로 10억이에요. 1인당 매출액이. 근데 이제 이게 중견기업으로 내려오면 한 5억, 4억 이러다가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한 사람당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4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럼 이제 이게 잘하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명이고요. 이 효율성이 없게 한다 그러면 20명, 3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소기업으로 들어가거나 소상공인으로 가면 1억만 매출이 발생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1인당. 얼마까지? 한 10억까지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발생이 된다? 한 10명 정도 있어도 맞는 거예요, 그게. 왜? 평균 연봉이 1억씩 안 가거든. 평균적으로 뭐, 3, 4천?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3, 4천에서 4, 5천? 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2배 정도를 회사에 매출로 발생시키면 최고겠죠. 그래서 이 목표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위에 매출 전략이랑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용 창출이. 이해되시죠? 만약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표 매출액 대비 맞아야 되고 이것도 1차년도에서 최소 3차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히 이 고용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목표 매출액 대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인원의 구체적인 뭐가 필요해? 업무가 가장 중요해요. 구체적인 업무. 그래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할게 만들 건지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연차별 주요 목표 업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차년도에는 뭐 영업사원을 뽑아서 영업을 확장시켜서 매출액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리고 두 번째 년도에는 CS라든가 사후관리, 고객 사후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든가 주요 업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얼마를 더 받겠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면 투자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겠다. 그런 분들을 뽑겠다. 이렇게 넣어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IPO까지 간다. 그리고 아니면 뭐 세외수 투자를 받는다. 내배수 투자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다 CFO가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CFO는 무조건 아니 CTO는 무조건 먼저부터 있어야 돼요. 이건 초기 단계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CTO가 뭐예요? CTO는 테크닉, 기술을 관장하는 최고 전문가를, 최고 책임자를 CTO라 그래요. 당연히 CEO도 마찬가지겠죠? CEO도 초기 단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FO 이거 뭐예요? CFO는 중기나 중기 단계 이상에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투자 및 어떻게 보면 IPO는 좀 크게 돈을 투자받고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보통은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본, 대표자의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정부 지원 사업.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자금 조달은 CEO가 자금 조달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정부 지원 사업들이에요. 사업을 통한 조달. 뭐를? 자금 조달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CTO나 CEO나 CFO가 언제쯤 우리 회사에 합류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6번째가 바로 지원 명분이에요. 아니면 사업의 명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원천기술. 우리나라만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량 수입하는 그런 어떤 제품의 경우에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최대한,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원천 기술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수출은 명분이 충분히 돼요. 또 고용 창출은 위에다 적어놨죠? 또 한 가지 뭘까요? 확장성. 우리 회사는 보시다시피 뭐 매출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지만 결국은 이러이러한 대로 해서 패시브 인컴 사업. 매출은 올라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뭐예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성. 인건비, 일자리. 이 부분에서 얘기해 줘야 되고요. 요즘에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사회 환원 같은 거 아시겠죠? 더불어서 회사가 그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제품 자체가 어떤 거예요? 지역사회와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그쵸? 그래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체.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서해안 쪽에 보면 조개 축제 같은 거 할 때 많잖아요. 그럼 조개 축제 하고 나면 그 수많은 폐각들, 조개 껍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거의 영가로 사들여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고양이 그 애견용품 중에 이렇게 고양이 그 소변 보는 그 흙 있죠? 흙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이 뭐야?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환원이라든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 뭐를 해요? 정부 지원 사업은 더 가중치를 많이 두죠.
음.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첫 페이지는 고용 창출에 대해서 작성을 하되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는 주로 뭐다? 목표 매출액 대비 고용 인원을 어떻게 고용해 나갈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차별 주요 목표가 어떻게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고용 인원은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CTO라든가 CFO, CEO를 언제 적재적소에 유입을 시켜서 영입을 시켜서 그쵸? 예, 배치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원을 꼭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번 땅 때려주고 나와줘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먼저 원천 기술을 확보하거나 수출을 무조건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향후 확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영리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사회환원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겁니다 라는 거, 이 정도를 정리해 놓으면은, 이 정도 중에 한두 개를 적어 주시면 정부 지원 사업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정도 적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이래도 이거 외에도 발표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거나 땅땅 때려주라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번째, 예, 필수 또는 추천 작성 요소들입니다. 필수 추천 작성 요소들, 어떤 걸 작성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개발 필요성, 그러니까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니즈 또는 고객의 원츠, 이걸 파악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예,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니즈의 스토리텔링.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제품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제품을 이건 좋은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기능이 진짜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거냐, 그걸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가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고객이 이런 거를 진짜 원합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쟁 상품과의 진짜 차이점. 니즈는 이제 알겠어. 그래,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경쟁 상품이 있다면 경쟁 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적어줘라,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건 이런 경쟁 상품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그 업종에 전문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전문 용어가 꼭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주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문 용어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알기 쉽게,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전문 단어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 단어들을 꼭 써야 된다면 쓰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아예 전문 단어들을 웬만하면 쓰지 말고 일반인들이 다 알아들 수 있을 정도의 단어들만 발표 때는 사용하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또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그럴 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석을 달아서 그런 전문 용어들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맞습니다. 창업팀의 전문성이에요. 창업팀은 대표와 그리고 구성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목표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정말 전문가로서 연계가 돼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교육은 받아봤는지, 이런 내용들, 그런 거 관련된 학벌을 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너의 경험, 그리고 네트워킹 수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있죠. 공급자라든가 아니면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경쟁자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사업 파트너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수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공급자의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과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공급자들이 연륜이 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야 된다, 발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KPI를 무조건 설정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키 팩터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죠? 그 목표를 수치화 시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업 목표를 구체화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KPI는 사업 목표를 구체화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스노우 체인을 개발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동거리가 짧아져야 되겠죠. 그쵸? 그럼 제동거리를 얼마나 단축을 시킬 건지, 또는 뭐 예를 들면 그 스노우 타이어 그 체인을, 스노우 체인 같은 경우에 겨울에 여자분들은 무거워서 못 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체인을 여자분들도 쉽게 달 수 있는 그런 체인입니다 라고 우겨댈 수 있다. 만약에 그걸 목표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여성들이 얼마나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시켜서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장착 속도라든가 아니면 다루기 쉽게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만들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떤 기능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네, 목표는 그리고 또 이런 목표는 측정 가능하여야 함. 그리고 측정 구체적인 뭐예요? 측정 방법이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KPI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나 수치는 업계의 평균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높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50인치짜리를 개발한다고 해. TV를. 근데 시중에는 벌써 60인치가 나와 있어. 그럼 그런 거는 뭐예요? 평균보다 낮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KPI를 정할 때는 그 업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서 나타내 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요 두 개 정도가 뭐예요? 두 개 정도가 이 기술 개요와 그리고 K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크기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 그랬죠? 아까 크기 나와줘야 되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지식재산권이라든가, 특히 이거는 기술창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네, 되게 중요한 부분. 기술창업 관련돼서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 놓은 기술이 유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유출이 되면 어떤 대안이 있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술에 대한 효과, 파급 효과,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내용? 그렇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그 정부 자금은 이런 자금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근거라는 게 뭘까요? 바로 견적서예요. 웬만하면 100만원 이상은 비교 견적도 한 1개에서 2개 정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뭐 내 사업이 똘똘하고, 그리고 사업성도 있고, 그리고 명분도 있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가 밑도 끝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밑도 끝도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밑이 뭐야? 바로 견적서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 정도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견적서를 제출한 기업의, 견적서 제출 기업의 건전성 또는 전문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정부 사업의 경우엔 그럴 리는 많이 없지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받아서 주고, 또 잘못하면 피드백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욕심이 진짜 생기면 어떻게 돼요? 횡령죄가 적용이 된다고요. 보조금 횡령죄.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준 주관기관도 잘못될 수 있고요, 돈을 받은 그 창업자 또는 사업가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진짜 산출해 주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를 낼 때 보면, 이 정부기관이 주관기관이라고 그러죠. 주관기관에서 보통 이걸 뽑고, 또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럴 때 이 교육이라든가 멘토링은 난 죽어도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고 예산에 다 빠져있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 성공을 시키려면 소상공인이든 사업자든 전문가들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돈을 쓰는 게 맞는데, 이렇지 않고 그냥 돈만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선정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관기관과의 코워크가 사업계획서에 담겨 있으면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정표, 자금 사용 일정표 같은 경우에 잘 나와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지원서의 필수 작성 요소에는 첫 번째 페이지는 뭐예요? 맞습니다. 사업화 가능성과 그리고 기술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KPI,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측정 방법, 그리고 수치를 어떤 목표로 갈 건지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크기와 그리고 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현황,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로 또 한 페이지를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금 사용 계획,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견적서와 그리고 주관기관과의 코워킹, 코칭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비용도 빼놔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사용 일정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거의 이제 발표 자료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사업계획 PT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첫 장부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이템 개요. 근데 이 아이템 개요는 웬만하면 니즈를 먼저 사진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그 필요한 게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그 다음 제품의 이미지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도면 같은 걸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해 주는 걸로 끝을 내면 된다. 그래서 몇 페이지, 일단 제품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끝내야 돼요. 사진 두 장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창업팀이나 창업자를 소개해야 되는데, 창업팀을 소개할 때는 왜 소개한다? 대표가 뭐 보여줄 게 없을 때는 분명히 창업팀까지 같이 소개를 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창업팀과 창업가는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먼저 대표나 창업 구성원들의 뭐예요? 프로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프로필은 경력, 그리고 학력, 그리고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만 적어주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그럼 지금 세 페이지죠? 하나, 둘, 세 페이지 작성했어요. 그 다음 네 페이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 대표자나 아니면 창업팀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발 경험, 또 판매한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제품과 나를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하나, 둘, 셋, 네 페이지에 걸쳐서 적었어요. 특히 대표 소개와 그리고 요 과거 제품 개발 현황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표현하는 것들은 창업팀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같이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가 경쟁 제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 현황 이런 것들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여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들어가 줘야 돼? 내 제품에 대해서 내용, 그리고 KPI 측정 방법 아시겠죠? 내 제품 KPI 측정 방법 그게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몇 페이지? 한 페이지와 정형제품 현황 한 페이지, 그리고 또 한 페이지는 뭐다? 제품 개발 목표 KPI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기존 제품과 내 제품의 차이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일정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언제 하겠다는 이러한 표, 이 대표적으로 표현한 프레임이에요. 이런 표를 하나 꼭 넣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금 사용 계획. 이거는 솔직히 저 밑에다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2주차에 배웠던 거에. 자금 사용 계획도 같이. 원래 업무랑 자금 사용 계획은 따라가는데 업무를 여기다 표현하고 뒤에 이 자금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때 이 표는 넣어주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뭐다? 매출 및 판매 계획이라 해서 시장 예측 다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 홍보 마케팅 전략 3P라 그랬죠. 4P가 아니라 3P 전략 적어주시고, 그리고 매출 계획이 아무리 안 맞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길게는 5차년도까지 매출액에 대해서 적어주되 여기는 현금 흐름표와 또 뭐까지? 현금 흐름표와 그리고 손익분석 분기점까지 나타내 주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 및 타당성입니다. 이건 꼭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정부 지원 사업에선. 그래서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 넣어주되 고용 인원에 대한 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매출 대비 적절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고용 인원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것도 적어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지원 타당성 검토에 어떤 내용?
이런 내용들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업계획서 마지막 단계예요. 발표 단계에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지만 심사위원들이 가점을 많이 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더 위에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위에 사업계획서에 표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꼭 넣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기 위한 PT 자료,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레임은 제가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나와요. 요 정도 되면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많이 작성하면 부담도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안 좋은 건 그걸 다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발표할 때는 이렇게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20페이지 이내 이렇게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지, 몇백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참고 자료로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다음 주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